제가 작년부터 여기저기 나가서 한 말인데 러시아는 한국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제가 못을 박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됐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러시아 특유의 슬라브 중심주의 세계관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우크라이나도 특유의 우크라이나 중심사관의 슬라브주의가 있습니다. 자, 이 슬라브주의가 있는 국가가 러시아뿐만은 아니란 얘기죠. 자, 그런데 러시아의 가장 극우주의자일 것 같은 그 바그너 그룹, 그 바그너 그룹 사람들 나치 문신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 바그너 그룹의 가장 우크라이나 측 숙적인 아조우 연대라고 하는 아조우 연대에 보면은 나치 문양에 나치 문신하고 있잖아요. 아니, 왜 나치들끼리 싸우고 있죠? 게다가 나치는 2차 세계대전 때 슬라브족들의 정말 가공할 적이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왜 극우주의가 바로 그 슬라브족 극우주의의 숙적이자 철천지 원수라고 할 수 있는 나치 사상에 그들은 어느 정도는 왜 경도돼 있을까?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러시아의 역사관은 이중적 관념 체제를 갖고 있어요. 뭐냐면 러시아의 역사는 유럽 내에서 보면 유럽이라고 하는 이 백인 세상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는 슬라브족과 게르만족의 투쟁사가 유럽사예요. 푸틴과 푸틴의 정신적 스승이라고 하는 또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러시아 우익 사상의 근간이 되는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유럽 백인 세계와 비유럽 비백인 세계의 투쟁에 있어서는 이 투쟁의 중심에 러시아가 있어 왔다. 러시아가 유럽을 외부 세계로부터 지켜내온 최전선 방벽이었고 우리는 독박을 썼고 그래서 억울하고 하지만 우리야말로 진정한 투사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자부심이다 라고 하는 억울함 섞인 자부심이 있는 백인 중심주의가 세계사적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유색인종과 싸우고 유색인종을 탄압할 수도 있고 백인의 세계를 지키고 백인들의 유럽 문명의 가치를 수호한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이 사람들은 얼마든지 나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서유럽인들이 다 게르만인들이잖아요. 동유럽을 대표해서 슬라브족을 대표해서 서방 게르만족과 싸운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나치는 척결 대상인 거고 본인들은 슬라브족의 수호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치이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나치가 아니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치 문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원화된 이런 역사관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한편으로 러시아는 지난 1000년 이상 동안 계속해서 유럽의 일원이 되려고 했었어요. 특히 서유럽 국가들은 러시아를 유럽의 일원으로 봐줘야 돼 말아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근데 러시아는 본인들이 유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오스만 투르크와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말 지옥 같은 전쟁을 겪으면서 결국은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유럽 문명의 우위에 있다가 몰락하게 되는 그 최전선에서 정말 엄청난 출혈을 해가면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몸빵을 했던 게 러시아예요. 그리고 그 전에 타타르의 멍해라고 하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몽골의 침략을 받아서 몽골의 노예 생활을 했었죠. 러시아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때 타타르의 멍에만 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서유럽을 다 따라잡았을 건데 노예 생활을 하느라 우리가 이렇게 됐다. 자, 그런데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하느라 서유럽은 노예 생활을 안 한 게 된 거예요. 러시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결국은 이 모스크바 공국을 중심으로 다시 들고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숱한 세월의 굴욕과 고통 끝에 몽골 군대를 몰아내서 유럽을 최종적으로 냈다라는 관념을 그들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면서 자부심이 있어요. 적어도 러시아의 우익 사상에서는 진정한 유럽의 수호자는 러시아예요. 그러한 러시아가 우리 덕분에 우리만큼 고생을 안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서유럽에 대한 엄청난 분노가 밑에 깔려 있어요. 그 상태에서 자, 러시아는 전쟁이 끝나면 어떤 식으로든 어떤 그림으로 그렇게 되든 외부 세계에 경제적으로 백기를 흔들면서 투항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는 복구될 수 없어요. 서방에 투항할 수 있어요? 서구에 유럽, 프랑스, 러시아, 독일 이런 나라에 러시아가 투항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악감정을 쌓아놓고 불가능합니다. 그 러시아라고 하는 국가의 정체성상 불가능한 일이에요. 러시아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미국에 투항하겠어요? 하겠습니까? 하더라도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이권을 내주는 식으로 겉으로는 동등하게 미국 대통령과 악수를 하겠죠. 그럼 중국에 투항하겠습니까? 러시아는 자, 제가 몽골과 오스만 투르크 얘기했죠. 유럽이 아닌 이질적인 문명적 근원을 가진 이방인 집단 세력에게 러시아는 적어도 정복당하지 않는 한 자발적으로 투항할 수 있는 그런 국가도 역시 아닌 겁니다. 그러면 결국 러시아는 본인들의 스스로의 정체성을 유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방 세계에 투항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서방에 투항하면 러시아가 갖고 있는 제국으로의 속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러시아가 지금까지 유지해온 러시아의 정체성이 무너져요. 국격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제국이 아니라서 러시아의 자존심을 긁을 필요도 없으면서 서방인데 서방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고 고급 인력과 자본과 기술을 들고 러시아 땅을 다시 찾아줄 미래의 잠재적 파트너는 단 한 국가밖에 없습니다. 한국밖에 없어요. 자, 일본과는 영토 분쟁 중이라서 안 되고요. 일본과 러시아는 서로 싫어하는 나라고 러시아는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지금처럼 일본을 벼르고 있을 겁니다. 왜? 러일 전쟁을 제대로 되갚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러일 전쟁의 굴욕을. 중국 안 됩니다. 중국은 또 다른 몽골, 또 다른 오스만 투르크일 뿐이에요. 한국이 거의 유일해요. 그래서 푸틴은 한국에 대해서 바로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제가 작년부터 여기 가서 떠들고 저기 가서 떠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러시아를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 러시아에게 훨씬 친절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이익을 주고받을 수 있는 프랑스나 독일 같은 국가인 거죠. 꿀인 거죠. 그리고 한국 말고 다른 대체 후보가 있나요?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를 위한 대체 후보가 있습니까? 없어요. 푸틴은 한국과의 관계가 시급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는, 생각해 보자. 러시아의 물주는 중국밖에 없고 팀 레드잖아요. 빨간 팀이잖아요. 그리고 러시아 전쟁이 끝난 후에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의탁할 곳은 중국밖에 없는데, 러시아의 세련된 군사 기술과 중국의 막대한 생산력과 자본이 만나면 세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지만 저는 반대로 항상 얘기했거든요. 러시아는 중국에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다가 정말 러시아가 제 말을 너무나 멋지게 증명해줬죠. 김정은과 손잡고 두 국가가 함께 차이나 패싱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치르면서 한계에 다다랐던 전쟁 지속력을 북한으로부터 수혈받았잖아요. 차이나 패싱. 중국은 발작했죠. 발작하다가 거품 물고 쓰러진 수준이었어요. 당시를 되짚어보면 그런 겁니다. 군사적으로는 푸틴은, 정치적 군사적으로는 북한과 손을 잡은 상태에서 남한과는 경제적으로 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왜 불가능하죠? 미중 갈등이 불거져서 그 패권 싸움을 한 지는 벌써 한 10년 됐어요. 우리는 그 10년 동안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는 미국의 동맹이면서 물건은 중국에 팔았잖아요. 우리나라가 한 걸 왜 러시아는 못합니까? 그리고 러시아가 그걸 하고 싶다면 하게 내버려두면 돼요. 그러면 한국과 북한은 통일이 됐든 종전협상이든 뭐가 됐든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우리 사이에 서 있는 그 중재자를 러시아 대통령으로 할까 미국 대통령으로 할까, 우리는 또 카드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러시아 대통령도 미국 대통령도 그 가운데 자리에 서고 싶을 것이기 때문에, 야,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손해볼 게 없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제는 유럽으로 보내는 에너지 파이프라인이 끊어졌잖아요. 그 파이프라인 또 어딘가에 이어야 러시아도 먹고 살아요. 우리나라 동해를 거쳐서 혹은 북한 영토를 거쳐서 우리 북한에 그 대가로 돈 주면 돼요. 해서 우리가 싸게 에너지 공급망을, 러시아에서부터 시작되는 에너지 공급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 자, 독일은 러시아로부터 오는 에너지로 물건을 만들어서 중국에 파는 걸로 독일은 20년간의 경제적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이런 거 비슷한 거 독일이 한 거 왜 우리는 하면 안 되죠? 우리는 그런 쪽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푸틴의 어떤 푸틴의 러브콜은 정말 그 러브콜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고, 우리가 그 러브콜을 굉장히 국익을 생각하면서 당연히 긍정적으로 음미해야만 한다. 무기까지 아니라 그때 기술까지 내주면서, 아니 세상에 설계도까지 주신다고요? 아니 뭐 항공모함을 막 주고 막 이러니까. 근데 그거는 러시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한국과는 싸울 일이 없잖아요. 전쟁할 가능성이 없어요. 한국과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때 우리와 러시아가 당시에 서로 잘해준 이유나, 지금 러시아가 우리 전쟁 끝나고 우리 경제적 파트너는 한국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푸틴이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나, 사실은 그 근본 이유는 같은 거예요. 그건 지정학적인 이유예요. 우리는 싸울 요인이 없어요. 우리의 외교 국방에 있어서, 특히 무기 거래와 이런 국방의 어떤 딥한 하드코어한 분야에 있어서 우리의 최고의 파트너는 언제나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뭐 무기 없어? 그럼 이스라엘이 줘요. 이스라엘한테 부족한 건 우리가 줘요. 서로 기술도 줍니다.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생각해도, 우리가 생각해도 정말 이스라엘과 한국은 그 어떤 경우에라도 적대국이 되거나 싸울 이유가 너무 없잖아요. 지구 반대편에서 각자 빠져있는 그 각자의 지옥이 너무나 동떨어진 별개의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런 이유로도 얼마든지 친구가 될 수 있는 게 국제 역학관계고, 그러한 비정한 어떤 전쟁과 외교의 시대가 이제 다시 시작이 됐으니까 한국인들끼리 싸우지 말고 서로 잘 지냅시다. 사랑합니다. 어느 편이 옳다라는 건 없어지는 시대가 됐고요. 과거에는 우리가 미국 편을 드는 정치인 혹은 시민은 거의 자동적으로 중국을 싫어하고, 중국 편을 드는 정치인 혹은 시민은
자동적으로 일본과 미국을 싫어하고. 가치 판단을 하던 시대는 이제 지났다는 거예요. 가치 판단의 시대야말로 편의 시대예요. 너 미국 좋아해? 너 그럼 북한 싫어하겠네? 너 우파네? 이렇게 어느 편을 들거나 혹은 비난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의 정치색이 정해지고 이런 건 말이 안 되고요. 이제는 좌우가 똑같이 국익 퍼스트. 국익이 먼저고요. 국익이 성취된 다음에,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성취한 후에, 추구한 후에 그 다음에 그 결실을 어떻게 나누고 운영할 것인가를 두고 국내에서 우와 좌가 나눠지는 것이지, 어느 나라를 편들다, 어느 나라를 지지하는 지지 성명을 낸다, 이런 걸로 좌우가 더 이상 나눠질 수 없다. 그래서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정치가 재빨리, 아직도 80년대의 그림자가 있는데 우리 정치가 재빨리 80년대의 그림자를 완전히 청산하고 지금 이재명 정권이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국민들에게 보여주었던 외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우크라이나 편에 붙어야 돼, 러시아 편에 붙어야 돼, 이런 논의가 되게 한심한 논의였어요. 애초에 우크라이나에 우리나라가 낄 자리가 있습니까? 독일, 프랑스가 그래도 어쨌든 우리보다 훨씬 더 옆에 있고 어쨌든 돈을 대줬고 찔끔찔끔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저런 계약서에 사인을 받아내는 대가로 탱크도 보내주고 대포도 보내주고 한 건 어쨌든 서유럽 국가들이잖아요. 우리나라가 뭐 세계 최고의 건설 능력을 가졌느니 만에 독일은 건설사 없으니까 우리 차례 안 와요. 근데 러시아는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앞에 경쟁자가 하나도 없는 허허벌판인데 당연히 우리는 러시아에 가야죠. 러시아가 생각하는 중국은 언제든 오스만 투르크가 되어 러시아가 수문장이 되어 지키고 있는 유럽 백인 세계를 위협할 수 있는 외부 문명이에요. 오스만 투르크나 타타르와 비슷한 겁니다. 몽골을 러시아는 타타르라고 부르니까. 일본은 과거 러일 전쟁을 치렀고요. 아직 러일 전쟁의 그 굴욕에 보복을 하지 못했고요. 현재 영토 분쟁 중이에요. 서방과는 지금 도저히 나토 가입 국가들에게 손을 벌린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사상적으로 지금의 러시아에 있을 수 없는 일.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한중일이 각자 어떻게 다른 그 정도가 아니라 러시아가 생각할 수 있는 파트너는 한국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푸틴이 이렇게까지 자기가 먼저 입 열어서 은근히 말 안 해줍니다. 한국의 기술과 자본이 필요할 거고요. 근데 기술은 러시아도 당연히 기술 강국이죠. 항공, 우주, 군사에 있어서 너무나 기술 강국인데 응용 기술이 없잖아요. 그 기술들이 산업 전반에 내려와서 서로 연동을 하면서 무기를 생산하는 기업이 다른 공장에서는 그 무기를 생산하는 기술을 가지고 자동차도 생산을 하고 하는 이런 산업 연동성, 이런 응용력은 엉망이잖아요. 러시아는 굉장히 후진적인 국가면서 굉장히 발달한 이상한 국가가 러시아란 말이에요. 이러한 응용 기술, 응용 생산성, 이런 것은 한국이 최고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대기업 다 군산복합기업이에요. 아마 그런 것에 대한 노하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러시아가 한국을 굉장히 원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고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이용하고, 위협들은 우리가 잘 피해 나가는 피곤한 외교를 해야 되겠지만 또 현명한 외교, 국방, 또 국제관계, 이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가 잘 돼야죠. 지난 100년 동안 한국이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이제 좀 열강이 됐고 선진국이 됐다는 평가도 외부에서 받고 있으니, 열강 뭐하러 됩니까? 선진국 뭐하러 돼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강도 되고 군사강국도 되는 거고 선진국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싸우지 말고 잘 지냈으면 좋겠고요. 저는 지금까지 한국인의 탄생, 유신 사무라이 박정일을 쓴 작가 홍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